지오프궁은 27살의 나이에 굳은 결심을 품고 상하이로 넘어왔다. 그의 손에는 재봉틀과 원단이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돈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재봉 기술로 성공하는 평범한 길이 아닌 지름길을 택하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몸을 상품으로 거래하는 사악한 사업이었다. 그의 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그의 아내인 린이었다. 린은 순종적이고 착한 성격의 여성이었지만 그녀는 남편의 잔인한 야망에 희생되었다. 금은 그녀에게 손님을 접대하도록 강요했고 처음에는 격렬히 저항하던 린도 점차 남편의 폭력과 위협 앞에 무릎을 꿇었다. 린의 몸과 영혼은 서서히 타락해갔고 그녀의 순수했던 눈빛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린을 미끼로 사용했다. 린은 고향에서 막 상하이로 올라온 순진한 시골 소녀들과 친분을 쌓았고 그들에게 미용실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속였다. 그의 미용실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소녀들을 한 명씩 유인하여 감금하고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그들의 몸을 탐했다. 그들의 비명소리는 낡은 건물 속에 갇혔고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소녀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모든 소지품을 떼앗고 외출을 엄격히 통제했다. 만약 누군가 저항하려 하면 그는 망설임 없이 폭력을 휘둘렀다. 낡은 창고 안에서 소녀들은 매일 밤 폭행과 성폭행에 시달려야 했다. 어떤 소녀는 온몸에 멍이 들었고 어떤 소녀는 정신이 무너져 허공만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그들이 단지 돈벌이 수단일 뿐이었다. 그는 소녀들의 절규와 눈물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잔혹함은 극에 달했다. 그는 소녀들의 나체사 건성에 갔다. 악마의 낙인 그엉의 지배 아래 소녀들의 삶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자비란 없었다. 그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 그들의 영혼까지 짓밟아버릴 잔혹한 의식을 치렀다. 낡은 창고, 희미한 전등 아래에서 그 음은 차가운 눈빛으로 소녀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문신 바늘이 들려 있었다. 너희들은 이제 내 소유물이다.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고 소녀들의 몸은 공포에 질려 떨었다. 문신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는 마치 지옥의 멜로디처럼 들렸다. 그 응은 소녀들의 가장 은밀한 부위에 짜오후창 전용이라는 붉은 글씨를 새겨 넣었다. 뜨거운 바늘이 피부를 찢을 때마다 소녀들의 입에서는 차마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비명만이 터져 나왔다. 그들이 흘린 눈물과 피는 섞여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문신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육체와 영혼에 새겨진 악마의 낙인이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고통의 징표였다. 문신이 끝난 후에도 그 응의 잔혹함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 카메라 앞에 세웠다. 웃어. 제대로 웃지 않으면 이 문신보다 더한 고통을 맛보게 될 거야. 그의 명령에 따라 소녀들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 응은 그들의 알몸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했다. 때로는 그들의 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한 채로 촬영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는 이 영상들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했다. 이 영상이 세상에 퍼지면 너희 가족과 친구들은 너희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될 거야. 이 협박은 소녀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그의 더러운 사업으로 막대한 둘을 쌓았다. 그는 더 이상 낡은 미용실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야망은 더욱 거대해졌고 그는 상하이에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쉬창로 632번지에 위치한 7층짜리 건물이었다. 이 건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낡은 콘크리트 덩어리였지만 자오푸창은 이 건물을 자신의 범죄 소굴로 탈바꿈시켰다.
건물의 외벽은 온통 붉은 벽돌로 덮여 있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이 건물을 샤오 홍러우라고 불렀다. 이 붉은색은 마치 피로 물든 듯 기괴하고 섬뜩한 분위기를 풍겼다. 이 건물은 지도에도 심지어는 택배 배달 목록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세상에서 지어진 유령 건물처럼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다. 건물의 내부는 외부와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낡고 초라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1층은 보안실과 재무실로 4층 이상은 핵심 직원들과 여성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다. 모든 층과 방은 출입 카드로만 드나들 수 있었고 사각지대 없이 수많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심지어 외부인이 들어오려면 경비원이 무전기로 자오프창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모든 장치들은 그가 이곳을 절대적인 통제 아래 두기 위함이었다. 샤오 홍러우는 단순한 매춘업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오프창이 정치, 경제계 거물들을 위한 성적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는 은밀한 성체였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문화회사와 TV 프로그램 제작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로 위장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목적은 이 붉은 탑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권력자들과 부유한 사업가들을 초대하여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고 그들에게 최고급의 성매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비명과 절규는 붉은 탑의 두꺼운 벽에 흡수되어 사라질 뿐이었다. 짐승들의 밤, 샤오. 홍러우는 해가 지면 본 모습을 드러냈다. 낮에는 조용했던 붉은 탑이 밤이 되면 욕망과 죄악의 불빛으로 번쩍였다. 자오프창은 겉으로는 유명 기업인으로 행세하며 상하이의 정치인, 고위 공무원, 그리고 부유한 사업가들을 자신의 은밀한 성체로 초대했다. 그들은 자신이 마치 왕이라도 된 듯 위세를 부리며 붉은 카펫이 깔린 로비를 걸어 들어갔다.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붉은 조명 아래 서 있는 마치 살아있는 인형 같은 여성들이었다. 이 여성들은 그엉의 미용실에서 탈출하지 못한 희생자들이거나 최근에 새로 납치된 소녀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값비싼 드레스와 화려한 화장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 같았다. 그들은 그엉의 명령에 따라 권력자들의 옆에 앉아 술을 따르고 그들의 더러운 농담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파티가 무르익을수록 붉은 탑의 어둠은 더욱 깊어졌다. 그엉은 권력자들을 한 명씩 비밀스러운 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은 겉으로는 호화로운 침실처럼 보였지만 벽면에는 최고급 카메라와 마이크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엉은 그들의 은밀한 욕망을 채워주는 대가로 그들의 가장 추악한 순간들을 기록했다. 카메라 렌즈는 그들의 야비한 웃음소리와 여성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모두 담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샤오 홍러우는 거대한 괴물처럼 변해갔다. 그엉은 이 괴물의 심장이었고 그를 위해 수많은 여성들이 피와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영상 기록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파티가 상하이의 어두운 권력 네트워크를 조종하는 검은 심장이었다. 이 모든 끔찍한 일은 밤마다 붉은 탑의 그림자 아래에서 반복되었다. 절규는 침묵 속에 갇히고 2017년 초 뉴욕에서 유학 생활을 마친 똑똑한 여대생 천칭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상하이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오프창의 회사에서 올린 외식 시스템 운영 전문가 채용 공고를 보고 면접을 위해 샤오 홍러우를 찾아갔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입구는 군대 출신으로 보이는 건장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마치 수많은 눈동자처럼 그녀를 훑고 있었다. 자오프창은 천칭의 의심을 눈치채고 능숙하게 상황을 모면했다.
이곳은 고위 관료와 정재계 인사들을 자주 영접하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고 천칭은 안심했다. 그녀는 면접을 통과했고 자신의 유학 경험을 살려 화려한 경력을 쌓을 꿈에 부풀었다. 하지만 입사 첫날 천칭의 꿈은 산산조각났다. 그녀의 업무는 외식 시스템 운영이 아니라 손님들과 식사하고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경악하며 거부했지만 자오푸창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비웃었다. 네가 여기 발을 들인 순간 너의 운명은 내가 결정해. 그녀는 탈출을 시도했지만 삼엄한 경비 시스템과 겹겹의 보안 장치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붉은 탑의 거미줄에 걸린 또 하나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수개월간의 끔찍한 시간 속에서 천치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자오푸창은 그녀를 성폭행한 후 위자료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건네주며 은행에 다녀오라고 허락했다. 이것은 그녀 포기했다. 경찰은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으로 종결짓고 천칭을 다시 자오푸창의 손으로 돌려보냈다. 천칭의 절규는 상하이의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고 그녀는 더 깊은 지옥으로 걸어들어갔다. 세뇌된 영혼들. 천칭은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자오푸창은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켰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압수되었고 그녀는 숙소에 감금되었다. 끔찍한 폭행은 매일같이 이어졌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천칭을 때린 사람들이 바로 자오푸창에게 감금되어 있던 다른 여성들이라는 사실이었다. 그 중에는 그의 아내였던 린도 포함되어 있었다. 린은 이제 관리자라는 직책을 달고 자오푸창의 충실한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다. 천칭은 린의 눈빛에서 과거의 순수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눈빛은 공허했고 오직 자오푸창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만이 남아있었다. 린과 다른 여성들은 천칭에게 끔찍한 폭력을 가하면서도 너는 그음 오빠의 은혜를 배신했어. 우리는 오빠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소리쳤다. 그들의 말은 마치 미리 학습된 대본 같았다. 자오푸창은 이들을 교묘한 심리 조종 기술로 세뇌했다. 그는 먼저 여성들의 자존감을 철저히 무너뜨렸다. 너 같은 쓰레기는 세상에 살 가치도 없어. 너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와 같은 폭언을 끊임없이 퍼부었다. 여성들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는 갑자기 천사처럼 나타나 그녀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옷과 음식을 주고 오직 나만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어. 나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속삭였다. 이 잔혹한 심리게임을 통해 그는 망가졌다. 자오푸창의 세뇌는 여성들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로 만들었고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시켰다. 샤오홍러우는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는 끔찍한 세뇌 캠프였던 것이다. 난자와 아이들의 저주 천칭을 철저히 망가뜨린 후 자오푸창의 잔혹한 사업은 더욱 진화했다. 그는 여성의 난자를 팔아 돈을 버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다. 샤오홍러우는 이제 성적 놀이개를 공급하는 곳을 넘어 인간의 생명을 거래하는 끔찍한 시장이 되었다. 자오푸창은 난자를 팔아넘길 대상 여성들을 직접 선정했다. 대부분의 난자는 중국의 부유한 가정이나 해외의 불임 부부에게 팔려나갔다. 여성들은 매일같이 강제로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했다. 이 주사는 그녀들의 몸을 퉁퉁 붓게 했고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난자 채취 과정은 비위생적이고 잔혹했으며 수술 후유증으로 많은 여성들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다.
천칭처럼 영구불임이 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뻔한 여성들도 있었다. 하지만 자오푸창의 악마적인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난자 판매 사업을 확대하여 대리모 사업까지 손을 뻗었다. 여성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기계로 전락했다. 너희의 몸은 이제 너희 것이 아니야. 나의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투자를 했고 그 투자를 회수해야 하니까. 그의 말은 차가웠고 여성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배가 불러올수록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오푸창은 그 아이를 이용해 여성들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했다. 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네가 도망치려 한다면 이 아이는 평생 너를 볼 수 없을 거야. 이 말은 여성들의 마지막 남은 의지마저 꺾어 다른 영혼 최씨. 그녀는 상하이 출신의 재능 있는 무용교사였다. 우아한 춤동작과 순수한 영혼을 가졌던 그녀 역시 차오 홍러우의 검은 소나기에 걸려들고 말았다. 그녀는 난자 채취를 강요당한 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자오푸창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사생아들을 최 씨의 호적에 올리도록 강요하는 등 그녀의 삶을 철저히 파괴했다. 하지만 다른 여성들과 달리 최 씨는 희망의 불씨를 완전히 놓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다행히도 최 씨의 어머니가 아이들의 호적을 정리해 준 후 자오푸창은 그녀에 대한 감시를 약간 소홀히 했다. 이것은 최 씨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였다. 2017년 말 상하이의 밤 공기가 차가웠던 어느 날 최 씨는 탈출을 감행했다. 붉은 탑의 복잡한 통로를 따라 그녀는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죽였다.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멈추지 않고 돌아갔고 그녀는 마치 어둠 속의 유령처럼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심장은 폭탄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드디어 마지막 보안문을 통과했을 때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왔다. 상하이의 번화한 거리에 뒤섞여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다. 최 씨의 탈출 소식을 들은 자오푸창은 분노에 미쳐 날뛰었다. 그는 즉시 수하들을 시켜 최 씨를 찾아 나섰다. 그녀를 찾아. 당장 찾아내. 그의 포효는 붉은 탑 전체를 흔들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배신감 때문이 아니었다. 최 씨는 자신의 왕국에 대한 위협이자 그의 통제력을 벗어난 최초의 존재였다. 최 씨가 이미 도시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자오푸창은 더욱 악랄한 복수를 계획했다. 그는 최 씨의 나체 사진을 수없이 복사하여 상하이의 번화가와 골목길에 뿌렸다. 끔찍한 악마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침묵을 깨는 비명. 2018년 11월 상하이의 차가운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최 씨와 그녀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하이 기후위원회에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자오푸창의 끔찍한 만행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수많은 여성들을 감금, 성폭행하고 돈과 성을 이용해 변질된 관료들을 매수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거대한 보호막 아래에서 최 씨의 작은 외침은 아무런 파장을 일으키지 못했다. 보고서는 서류 더미 속에서 먼지만 쌓여갔고 그들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최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삶, 영예, 그리고 순결.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정의에 대한 불타는 열망뿐이었다. 2019년 초 그녀는 양푸구 공안국에 다시 한번 자오푸창의 강간 혐의를 신고했다. 공안국은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었다. 자오푸창의 그림자는 너무나도 거대했다. 최 씨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다.
2019년 3월, 그녀는 위챗을 통해 대규모의 폭로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메시지에는 자오푸창이 수년간 저질러온 성접 뇌물, 매춘 조직 운영,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부 관료, 국영기업 간부, 심지어는 경찰 공안들의 이름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메시지는 상하이의 암흑가를 뒤흔들었다. 그녀의 폭로는 중앙정부의 조직범죄 및 흑사회 세력 척결 지도팀이 상하이에 오기 직전에 이루어졌다. 마치 운명이 그녀를 기다린 것처럼 그녀의 메시지는 거대한 폭탄처럼 터져나갔다. 갑작스러운 폭로에 자오푸창의 보호막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메시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무너지는 성체와 심판의 불꽃 최 씨의 폭로 메시지가 상하이 전역을 휩쓴 지 2달이 지난 2019년 5월 15일 새벽, 자오푸창은 그의 호화로운 침실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는 누옌, 양투구 정법위원회 서기였다. 전화기 너머로 누옌의 다급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도망쳐. 곧 수사망이 좁혀질 거야. 자오푸창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견고하게 쌓아 올린 자신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급히 4명의 여성을 데리고 고향인 장수성으로 도망쳤다. 그는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최 씨를 저주하며 필사적으로 차를 몰았다. 하지만 그의 붉은 탑이 무너지는 순간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상하이 경찰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의 추격은 맹렬했고 다음날 오후 자오푸창과 그를 따르던 4명의 여성은 고향에서 체포되었다. 체포 당시 자오푸창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잔인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다. 그를 따르던 여성들은 대부분 교육 수준이 낮고 사회성이 결여된 채 남자에게 구원받기를 바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자오푸창의 심리 조종 기술에 철저히 세뇌되어 있었고 그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힌 그들의 눈빛은 점차 혼란과 함께 공포로 가득 찼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구원자는 한순간에 추악한 범죄자로 전락했고 그들의 죄악의 삶 또한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 경찰의 신문 과정에서 천칭의 증언은 자오푸창의 악마적인 심리 조종 방법을 낱낱이 밝혔다. 그를 비호했던 권력자들도 모두 심판을 받았다. 노예는 뇌물수수, 공금횡령, 흑사회 조직 비호 및 묵인 혐의로 17년형을 선고받았다. 런융페이 양투구 인민법원 원장 또한 뇌물수수와 흑사회 비호 혐의로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11명의 관료와 국영기업 간부들이 최소 18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다. 자오푸창과 그의 보호막이 무너진 것은 한 여인의 용기 있는 외침이 상하이 전체를 뒤흔든 결과였다. 붉은 탑의 그림자 아래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희생되었지만 마침내 정의의 불꽃이 타올라 어둠을 몰아냈다. 최 씨의 용기는 다른 희생자들에게도 희망의 빛이 되었다. 그들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고 악마의 제국은 그렇게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